검찰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조사를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엔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을 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자택을 찾아 면담하는 등 소환 준비에도 주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엔 오늘도 전속 미용사가 드나들었고 지지자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집회 소란과 소동 때문에 학생들이 우회해 학교 가는 상황이 계속됐고 인근 주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렇게 멱살 잡듯이 넘기잖아요. 이사가래 나보고. 임시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확정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실세와 친박 보수단체 간부들 그리고 전경련 임원들이 서로 긴밀히 연락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통화 내역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관제 시위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탄핵 국면에도 친박단체와 꾸준히 연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급 공지 드립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십니다. 민감한 시기에 친박 보수단체와 왜 통화를 해온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따져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켈리 교수 가족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하고 사과의 뜻과 함께 웃음을 줘서 행복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통해 맞았다 해서 유명세를 탄 해반 주사와 배복 주사. 이들 주사제가 번지고 있는 이유는 뭔지, 효과는 있는 건지 의학 전문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도심마다 유커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날짜 2개가 확정됐습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이 정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도 정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민간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오는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날 출석하겠다고 밝혀서 아마도 지금까지처럼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입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엿새 만에 소환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1일 9시 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불려 나오는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1차 특수본이나 특검 때와 달리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모두 13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재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정치 권력의 공백기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함께 살펴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거부할 명분을 대부분 미리 제거했기 때문에 순리대로 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엿새 뒤로 정해진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후 자택을 찾아 2시간 넘게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선 21일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한 주된 이유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자신을 지켜줄 법적 장치가 더는 없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닌 만큼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이유가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칫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같은 강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처럼 처리하겠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또 애초 예상보다 소환에 대비한 시간을 검찰이 넉넉히 제시함으로써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미리 차단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일방적으로 소환 시기를 통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번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바꿔가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온 만큼 실제 이번 소환에 응할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검찰은 전례를 잘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청사 입구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모든 조사 과정의 녹화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검찰에 소환됐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간단한 면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생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7층에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집니다. 조사가 오랜 시간 진행되는 만큼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전 과정이 녹음 녹화되고 수사본부 간부들은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했지만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피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조사에는 한웅재, 이원석 부장의 주도로 10명 정도의 검사가 참여합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2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이 방대해 확인할 사안도 많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한 번에 끝낸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뭐 검찰이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아니겠죠? 일단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네. 또 박 전 대통령 측에 응답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제부터 양측이 이 소환 시기를 놓고 물밑 조율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출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의 10년 만에 전직 대통령 조사,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검찰의 의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안에 대통령 조사는 끝내겠다 이런 검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롯데, SK 뇌물죄 수사를 뒤로 밀어두고 시기를 앞당겼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치권이나 이 여론의 분위기를 좀 상당 부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해왔었고 좀 아까 앞서 리포트를 들어보면은 이번에도 가서 혐의를 부인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국정농단 사건 완전히 엮은 거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언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재판에 가서 법리 공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읽혀지는데 뭐 검찰은 상관없다는 반응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를 해오면서 수많은 물증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부인하는 혐의만 하더라도 지금 13개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루에 조사가 다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했을 때 아마 하루 만에 끝낼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혐의가 13개나 되고 또 질문지도 한 200페이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민간인 아닙니까? 박 전 대통령. 네. 조사 끝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구속사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합니다. 또 이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될 경우에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네.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그대로 살펴본다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도주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모관계라고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에 이미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죠. 2차례 대면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검찰이 어떤 답안지를 내놓을지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모두 3명입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에 반발하면서 골목 성명을 내고 낙향했다가 곧바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자,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윤나라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지난 1995년 11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업으로부터 2,4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퇴임 2년 8개월여 만에 포토라인에 선 노 전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한 달 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수사에 반발하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텼지만 검찰은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한 뒤 안양구치소에서 조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환되자 버스를 타고 경남 봉화마을에서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중수부 1과장이던 우병우 전 수석에게 조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파면 이후 첫 번째 육성 반응이 나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삼성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택 밖에 어수선한 분위기는 나흘째 계속돼서 주민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호근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이곳 자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층 방에도 불이 켜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모두 커튼이 내려가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 7시 반쯤 전속 미용사 자매가 왔다가 1시간쯤 뒤 짙은 썬팅이 된 경호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어제 오늘 자택을 드나든 게 확인된 외부 인사는 정원장 자매와 유영아 변호사뿐입니다. 가끔 드나드는 경호차는 뒷좌석에 가림막을 하고 있어 누가 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물차에서 짐을 싣거나 내릴 때도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잠시 수가 줄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1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나흘째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 주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렇게 멱살 잡히시는 분이잖아요. 욕을 육두 문장 써가면서 이사가래 듣기 싫으면 자택 뒤편 초등학교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총회를 열고 집회 금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보시면 난생은 학부모인데 당연히 학생이 안전이 등하교과 안전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와 교육청도 경찰과 지자체에 자택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 앞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휴일이긴 하지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1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입니다. 대선이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거론되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주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해 대선 불출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현재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불출마 배경엔 당선 가능성과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때 반기문 전 총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대선 전국에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너기 직전에 멈춘 황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국정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당 경선 후보로 나서주길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아쉬움이 담긴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합니다.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국정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당은 앞서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고려해 예비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까지 도입했지만 오늘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은 당혹감 속에 대안 찾기에 바빠졌습니다. 정치부 김현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자유한국당 계속 그렇게 황 대행한테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좀 충격이 크겠어요. 네,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 가장 믿던 카드가 바로 황교안 대행이었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선 유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10% 넘는 지지도를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뭐 대선 필승 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는 있었는데 네. 그런 기대마저 결국 지금 무산된 거죠. 자, 그럼 지금 수치 보셨듯이 15% 안팎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 지지층 과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 홍준표 지사가 떠오릅니다. 네.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요. 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황 대행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갈 곳 잃은 보수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번 주말 홍 지사가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것도 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좀 풀이가 될 수 있고요. 오늘도 이 보수층 결집을 다분히 의식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나 안희정 정권으로 만약 가게 되면 그 정권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이기에 불과합니다. 네, 또 뭐 지역적으로는 영남을 중심으로 이 황 대행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만큼 뭐 유승민 의원도 내심 어떤 지지율의 반등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요? 네. 자, 근데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황교안이라는 유력 후보는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지금 홍준표 지사 얘기도 나왔고 그 외에도 후보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할 네. 예정인 사람이 지금 10명입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 지난 1997년 신한국당의 구룡이라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때 9명보다 지금 1명이 더 많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후보의 지지도가 1% 미만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31일 당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이 바른정당하고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자 이런 시나리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97년에 9령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 이번에도 10령 중에 한 명이 돼 있네요. 아, 그런가요? 이인재 지사 전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방송사고. 그 주인공 켈리 교수 가족이 오늘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깨춤을 추던 딸과 보행기를 타고 등장했던 아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증거인멸이 혹시 있지 않을까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록물 유출과 폐기를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인 기자가 Q&A 리포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진행할까요? 대통령 기록관이 인력을 지원하긴 하지만 주체는 청와대입니다.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이 이관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게 법 취지에 맞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설명입니다. 이관을 검수하는 데 사용되는 목록조차도 청와대가 만듭니다.
자, 그럼 이관 작업을 감시할 외부 기관은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사실상 없다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길게는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제대로 지정했는지 제3자가 검토할 수 없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이나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처럼 검찰 수사단서가 될 자료들을 청와대가 폐기하거나 유출하더라도 감시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후에 위법이 드러나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권한 대행을 맡기 전에 생산된 자료는 지정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일부 정치권과 학계의 주장입니다. 황 대행이 지정 권한이 없음에도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시에는 이는 공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의 해석은 다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지정주체로 권한대행이 함께 적시된 만큼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면 자료를 흔적 없이 지우는 건 불가능할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뒤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등록 전의 자료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각 수석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자료들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들이 사표가 반려되면서 이관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이 다음 달 말쯤 최종 결재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른바 관제 시위와 여론 조작에 대한 저희 단독 취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박 보수단체에 전경련 돈을 지원해왔다고 특검이 밝힌 바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와 친박 보수단체 간부들 그리고 전경련 임원들이 서로 긴밀히 연락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사실은 팀이 이들 간의 통화 내역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특검! 전환하자!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사진에 불을 지르고 있는 이 사람은 박찬성 반핵 반김 대표입니다. 어버이 연합 고문을 지냈고 탄핵 반대 집회에도 앞장선 인물입니다. SBS가 지난 2015년부터 올 1월까지 박 씨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이재만, 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신동철, 정관주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도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박 씨에게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연락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부 그냥 낭설이고 추측이고 문고리 3인방하고 연결이 됐으면은 그야말로 큰 팩이지. 장관들도 못 만난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뻔히 통화 기록이 있는데도 접촉 사실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런데 박찬성 씨 통화 기록을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에도 계속 연락을 취한 인물이 있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허 행정관은 2014년 어버이연합의 전경련 자금을 우회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박 씨는 실세들과 연락한 직후 전경련의 사회공헌기금 배분 담당자나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청와대가 전경련의 지시에 2014년부터 3년 동안 친박 극우단체에 6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인 어떤 회사들의 돈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쓴 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죄질 면에서 보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우파단체 지원 리스트를 갖고 있었고 마치 돈을 맡겨놓은 듯 단체 이름과 금액을 전달하며 지원을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지금 보신 청와대 실세들과 친박 보수단체 그리고 전경련 지원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간의 통화 기록을 입수한 사실인팀 장훈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지금 박세영 기자 보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2014년부터 긴밀한 관계를 주고받았었는데 심지어는 탄핵 국면에서도 서로 교신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바로 전날 있었던 인터넷 방송 하나 보시겠습니다.
진급 공지 드립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십니다. 길이 미어 터지도록 우리 모두 다 나와주십시오. 이때만 해도 언론사조차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를 때였는데 그렇죠. 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네. 또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정미 전 재판관과 박영수 특검의 집 주소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알려줬다고는 하지만 누군가 이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통화 기록을 보면 이들과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꾸준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 단체 대표들을 장훈경 기자가 직접 다 전화 통화하고 취재를 했잖아요. 이 허현준 행정관하고 왜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까? 네, 문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현준 행정관과는 과거 사회운동할 때부터 아는 사이지만 네. 이 탄핵 국면에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거짓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통화 기록에는 이 둘이 최근 1년 동안 100차례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이고. 탄핵 국면이던 11월에서 석 달 동안만도 36차례 연락한 네. 사실이 나옵니다. 자, 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도 하더라도 통화한 것 자체는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이 통화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안 되지만 예. 이 통화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수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난해 11월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닷새 뒤에 신혜식 대표와 허현준 행정관이 9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네. 이 11월 22일은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이 신 대표가 이걸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탄핵 반대 집회가 본격화한 12월 17일에도 신 대표가 이걸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이 생중계 중에도 허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1월 7일 시청광장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도 둘이서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네. 이 사전에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또 집회 당일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는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둘이 통화를 주고받은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정보가 이 친박 단체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연락이 별 이유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허현준 행정관은 이 기간에 지금 얘기한 기간에 특검의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특검 수사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허현준 행정관은 지난해부터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을 보면 허 행정관은 이런 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친박단체 대표들과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탄핵 선고 당일에 허 행정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남아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장군이 명량해전 직전에 올린 장계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혹시 친박단체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취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주 기본적으로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경련 돈을 이런 거 쓰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전경련은 각종 기업들에게 매년 280억 원 정도를 모아서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 실세들이 이걸 눈먼 돈으로 보고 지원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2015년에 전경련이 이런 친박단체에 지원한 돈이 35억 원으로 이 전체 사회공헌기금의 10분의 1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 허 행정관이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정무수석실 산하입니다. 이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 규모를 볼 때 행정관 혼자서 이걸 결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만큼 윗선 개입은 없었는지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재미있는 방송 사고가 있었죠. 그 주인공 부산대 켈리 교수 가족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아빠가 BBC 방송과 인터뷰할 때 어깨춤을 추며 등장한 4살 메리안과 9개월 된 아들 제임스, 그리고 아이들을 황급히 끌어낸 한국인한의 김정아 씨. 온 가족이 함께 회견장에 들어선 아빠 켈리 교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방송사고로 벼락스타가 된 그는 다신 인터뷰를 못할 줄 알았다며 큰 웃음을 주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We love our children very much, and we are happy that our family blooper, our family error there on television, brought so much laughter to so many people. 어린 딸이 엄마에게 끌려나가며 엄마 왜 이래라고 소리친 건 평소 아빠 방에 자유롭게 들어오던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Because she is responding in surprise, because we normally do not treat our children the way you saw in the clip. 회견 도중에도 두 아이는 아빠의 마이크를 잡거나 옹알이를 하는 등 천진난만했습니다. 보모로 오해받으며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아내 김정아 씨는 이미 익숙한 일이라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도 좀 다문화 가정들이 많으니까 이런 계기로 인해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켈리 교수는 아이들 걱정에 언론 노출을 피했지만 이번 회견으로 모든 논란과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강의하는 켈리 교수는 탄핵 이후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따른다는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치킨업계 1위 BBQ 치킨이 AI를 틈타 기습적으로 치킨값을 올리려다 오늘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닭고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압박하니까 꼬리를 내린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안 오른다니 좋지만 세무조사 얘기 들으니까 뒷맛이 개운하진 않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올리브유에 튀기는 걸로 이름난 BBQ 치킨이 지난주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최대 2,000원까지 올리면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가격 인상 방침이 알려지자 농식품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치킨 업체의 경우 연간 단위로 닭고기 구매 계약을 맺는 만큼 AI로 닭값이 올라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고 나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 이미 늦어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치킨값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의뢰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국 BBQ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소비자 물가 정책에 저희가 적극 협조해 당분간 저희가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치킨값은 잡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정부는 달걀값에 이어 닭고기값까지 들썩거리자 또다시 AI 책임론이 일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왔습니다. AI를 빌미로 가격 덤터기를 씌우려 한 치킨업체나 세무조사 운운하며 시장에 개입한 정부 역시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운전할 때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중앙선을 넘는 경우 있지요. 이런 차들만 노려서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 앞선 차량들이 차선 2개를 점령한 채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 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좁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가 중앙선 쪽으로 바짝 붙는 순간 맞은편 차선의 차량이 방향을 틀어 들이받습니다. 20살 조모 씨 등 14명은 지난해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빌린 렌터카로 이처럼 고의 사고를 낸 뒤 9,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가기 마련인데 일당은 이런 차들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차에 동승자를 3-4명씩 태우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 대부분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 여성 운전자가 제3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넘기면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알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경찰은 주범격인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입니다.
길이 333m, 폭이 77m로 승조원이 5,500명이 넘습니다. F-18 전투기를 비롯해 조기 경보기, 해상작전 헬기 등 항공기 80대 정도가 탑재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빈라덴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수장한 항모이기도 한데요. 북한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칼빈슨호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참가 도중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F-18 전투기가 순식간에 갑판을 박차오릅니다. 조기 경보기 호크아이와 전자전기 그라울러까지 칼빈슨호 탑재기들이 줄줄이 뜨고 내리며 동해와 남해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칼빈슨호는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다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이동했고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Carl Vinson Strike Group understands the threat to your country is increasing with every act of aggression. 키 리졸브 포이글 연습은 적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적 핵심 시설 파괴와 수뇌부 암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특수부대들도 다수 참가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제 북한 지하갱도와 유사한 공간에서 숨은 적을 소탕하는 훈련을 했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핵추진 항모와 특수부대가 대거 참가한 이번 훈련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은 초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군 핵 항모 등이 북한군 타격수단의 조준경 안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근래 한국 사람 반, 중국 사람 반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섬 전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낮 제주공항 국제선 입국장. 평소 같으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공항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좀 어떠세요? 이게 아마 마지막 달이거든요. 관광버스 주차장 역시 텅 비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여기 뭐 꽉 차 있었어요.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일이 없으니까 다 지금 회사에 지금 반납하고. 시내 관광 호텔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 아예 문을 닫은 호텔도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단체로 제주도를 방문하면 꼭 들른다는 성산 일출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관광지마다 한산해져서 오히려 관광하기가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적하니 떠들지도 않고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중국 자본까지 들여와 조성했다는 한 콘도 단지 주변 상인들은 개장을 앞두고 울상입니다. 중국에서 투자한 그런 콘도 옆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제주 속의 작은 중국으로 불리는 바오젠 거리 밤거리도 지난달과 비교해 손님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시끄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생계에 관련된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장기화되지 않고 그냥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 중국 크루즈 입항도 대거 취소되면서 지금까지 31만 명이 제주행 발길을 끄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제주 관광업계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발 항공기 대부분이 텅텅 빈 채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파장이 급격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영구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명동의 중국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복궁과 남산 같은 주요 관광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중국어로 돈이 불어난다는 리파와 발음이 비슷해 중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던 이대 캠퍼스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시끄럽게 중국인들이 지나다니거나 수업 중에 이렇게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거나 많이 없어져서 캠퍼스 안도 한적해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여행 금지령이 시행된 첫날, 실제로 중국발 항공편엔 빈좌석이 크게 늘었고 그나마 승객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빈 거는 제가 최근에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뒤로는 거의 텅 비었다시피 했고 거의 혼자씩 앉아있는 분들이 많았고 중국인 매출이 70%에 이르렀던 면세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 20% 정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관광 안내 표지판에 동남아 언어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 담당 조직을 모두 없애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재개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김광두 교수를 캠프에 영입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측은 대연정을 비판한 것과 논리가 모순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경제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진보 성향의 김옥이 연세대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뜻을 모아 만들어야 합니다. 김광두 원장 영입에 대해 안희정 지사 측 박영선 의원은 안 지사의 대연정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를 김종인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모셔온 것은 일관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문 전 대표의 묻지마식 영입이 민주당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60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해 통합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선 득표율을 바탕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태반 주사,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배곡 주사. 이것 말고도 많죠. 다양한 종류의 미용, 피로 회복 주사들이 인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통해 맞았다 해서 더 유명세를 탔는데 과연 주사 별칭처럼 얼굴이 뽀얗게 되고 피로가 풀릴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 50대 여성이 맡고 있는 건 일명 마늘 주사입니다. 노란 수액의 냄새가 마늘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어지간한 동네 병원들도 거의 다 취급할 정도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왔고요. 많이 힘든 것을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다. 이게 약간 그 느낌을 맡고 있어요. 한 대에 5만 원 정도 하는 태반 주사나 배곡 주사도 유행을 탄 지 오래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병원들이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기능성 주사제 시장 규모는 2011년 900억 원에서 2014년 1,300억 원으로 3년 새 40% 넘게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학병원도 기능성 주사제 치료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네, 조동찬 기자. 이런 여러 가지 주사가 인기는 정말 많은데 효능이 있는 겁니까? 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권위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효과가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피로 회복이나 피부를 뽀얗게 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연구 결과나 논문은 거의 없어도 맞아봤더니 본인이 느끼기에 효과가 있어서 주사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앞서 리포트에 나왔던 그분도 원인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는데 마늘 주사를 맞고 나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부 의료학계에서는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주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학회 의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능의학을 보면
21세기는 결국 영양치료가 질병을 낫게 할 것이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영양치료. 그러면 뭐 미용 주사, 영양 주사 마음 놓고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모든 주사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기능성 주사제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영국에서 배곡 주사를 맞고 피부가 다 벗겨지는 부작용 사례가 있었고 2013년 국내에서도 52세 여성이 배곡 주사를 맞은 후에 쇼크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부작용 우려도 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급적 처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먼저 명확한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정보를 의료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같은 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조라는 평가입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A조 톱 시드를 받았지만 하위 시드에서 피하고 싶은 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 추첨자로 나선 마라도나가 이번 시드의 A조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뽑아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3번 시드에서는 잉글랜드가, 4번 시드에서는 아프리카의 기니가 호명됐습니다. 모두 부담스러운 팀들입니다. 아르헨티나 들어오고 잉글랜드 들어오고 이거 완전 죽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예선전에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16강, 8강 갈 때는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기니와 개막전을 치르고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와 차례로 격돌합니다. 일본도 이탈리아와 우루과이, 남아공과 같은 조에 편성돼 험난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는데 각 조 1, 2위와 조 3위 팀 가운데 상위 4팀이 16강에 진출합니다. 조 추첨식에서는 10대 아이돌 그룹 NCT 드림이 부른 공식 주제가 트리거 더 피버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조 추첨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팬들이 6년 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장면입니다. 돌아온 이대호 선수가 시범 경기 첫 타석에서 깨끗한 적시타를 쳐냈습니다. 갈수록 봄 기운이 짙어집니다. 이제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 주말에는 15도 선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과 밤 공기는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오후가 되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가 되면 아침 공기도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안절부절하는 왕에게 올린 장기의 글입니다. 장군은 이어서 이렇게 고합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는 명량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전경련 돈으로 관제 시위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행정관이 탄핵 당일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했다죠. 이 배와 그 배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